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17 부동산 규제책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뒤숭숭합니다. 그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인천과 경기 지역 대부분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요. 특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칫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이재경 코리아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경훈 공인중개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서울 집값이 6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자 정부가 규제책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인천 대부분을 규제 대상으로 묶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부평, 계양까지 조정 대상으로 묶고 경기, 김포는 빠졌습니다. 이런 대처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지역에 따른 온도차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김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지껏 김포시는 옳은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제책에 빠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인천 쪽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서구 자체는 투기 가열 지구에 묶였고요. 인천시 전체적으로 조정 지역에 묶였습니다. 네. 그래서 막말로 그 실미도도 지금 조정 지역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해서 굉장히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 6.27 대책의 규제 강도는 좀 어떻다고 볼 수가 있을지 제일 눈에 띄는 규제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강하다. 지금 보면 허가제, 금융 규제, 그다음에 재건축 개투자를 못하게 하는 원천 봉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제나 상한제나 개발이익 환수,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이런 것들은 다 공개념에 관한 거거든요. 공개념에 관한 건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위헌 소지가. 예. 네. 그거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재건축 갭 투자인데 2년 이상 뭐 주거 요건과 또 6개월이면은 전입도 해야 되고 또 3억 원 이상이면은 매수할 때는 전세금 대출을 바로 회수를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본시장 근간을 완전히 해치는 거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정부는 시장에 좀 맡겨야 되는데 너무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게 있다. 그렇게 맞아요. 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라는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같은 인천인데도 서구, 연수, 남동은 투기 과열지구로 묶였고요. 부평, 계양은 조정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과열지구 그리고 투기 지역 그리고 또 조정지역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그런 것들이 다 규제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급등했을 때 양도세를 기준 시가가 아니라 실거래가로 낸다라는 게 있고 또한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 2개월 동안에 신규 아파트 청약이 5대 1을 넘는다든가 아니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청약 경쟁률이 10대 1이 넘을 때 잡는 건데 요번에 조정 지역을 많이 잡았잖아요. 네. 조정 지역을 많이 잡았는데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건. 그런데 주택법에 의하면은 주택 청약 가격이 물가 상승의 2배 이상일 때 또한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일 때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금융 규제가 많아져요. LTV와 DTI가 굉장히 강화가 되기 때문에 네. 좀 전반적으로 집을 좀 사지 말라. 그런 척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접전 지역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접전 지역을 빼놓고는 다 잡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우리 지역 살펴보면요. 인천, 부평, 계양, 부천이 김포의 경우는 김포를 빼고 모두 조정 대상으로 묶였어요. 김포 분위기 어떻습니까? 김포 현재 분위기는요, 규제 청정 지역이라는 그 이미지로 부상을 받고 있어가지고 많은 투자자와 실거주자분들께서 그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네. 어떤 문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올랐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네네네. 어떤 문의가 많은 건가요? 일단 매도자 관점에서는 집을 팔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의가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 지금 내가 팔고 있는 금액이 적정 금액일까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물을 이렇게 걷어들이시는 경우가 많고요. 매수자분들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추후에 어떤 규제책이 또 나와서 내가 실제 집을 구입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구매하시려는 속도를 좀 더 빨리 그 당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투자 목적을 좀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피해서 지금이 마지막
이 부동산 그 투자에 관련돼서 구매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격 추이가 뭐 좀 변동된 게 있습니까? 가격 추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입주 가능한 분양권 위주로 호가가 프리미엄이 대략적으로요. 84 기준으로 해가지고 2천에서 3천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더 상승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그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금액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김포 분위기 전해주셨고 그럼 상대적으로 부천 또 인천에서도 부평 계양 지역은 조정 지역으로 묶였어요. 네네네네. 어때요 분위기가? 부평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자체가 전부 다 조정 지역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동구, 그다음에 연수구, 그리고 인천 서구가 투기 가열지구로 묶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21번째 규제 정책 중에서 조정 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온 케이스가 이번에 지금 처음인데요. 네. 인천 서구 같은 경우를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서구 주민들은 너무 약간 억울한 심정을 갖고 계시고, 억울하다. 예, 그리고 부평 쪽 같은 경우는 서구가 투기 가열지구인데 우린 그나마 조정이니까 그나마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표정이 좀 다르다. 네네네. 이런 설명이세요. 네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계는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도 경기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왜 집값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장님? 네, 그거 보면은 이제 가장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냐?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다라는 거죠. 지금 1,100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풀리면 가장 이제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냐? 지금 보면 달러하고 금리거든요. 우리가 보면 IMF 때 같은 경우 보면 달러가 뭐 2,000원 이상이 훨씬 더 갔었어요. 네. 또한 보면은 금리 같은 경우도 거의 뭐 25%막 그렇게도 갔었고요. 그런데 지금 달러는 1,100에서 1,200을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안정되어 있거든요. 또한 보면 금리 같은 경우는 사상 초유의 그 제로 금리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아파트 갭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채 살 돈만 있으면 전세 끼고 융자 끼고 사놓고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 등록을 해놓으면 혜택도 많고 양도소득도 절감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만 지금 골프장이 엄청나게 호황이에요. 지금 회원권이 어떤 것들은 따블이 올랐고요. 어떤 건 3분의 1 이상 안 오른 데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고급 상품들은 오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예. 유동자금이 많다는 네. 설명이신 건데 앞으로 3기 신도시가 이 토지 보상금이 풀리게 되면 유동자금이 더 많아질 거고 네. 그 유동자금은 아마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게 원리이지 않습니까? 이 비규제 지역인 김포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 같은데 추후에 김포도 규제 지역 대상이 되겠지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 기조상 선후의 문제, 21번째 규제지만 22번째 또는 23번째 규제에 분명히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네, 보시는 시간의 거죠.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을 강화하게 되면 그럼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만 이른바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냐 자칫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지금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사기가 어려워졌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됐으니까. 그러죠. 그럼 서민들이 예를 들어 지금 주택 하면은 최소한 뭐 한 5억 이상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5억 이상 들고 현금 들고 주택 살 사람들은 이제 있는 사람들 금수저 아니고는 좀 쉽지가 않죠.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한 규제 대책이 나옴으로써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삼관 태우는 꼴 아닌가. 또한 갭 투자를 잡는다가 하다가 어떻게 보면 내 집 마련 꿈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제가 봤을 때 30, 40대가 살 수 있는 보완적 제도가 꼭 나와야 되고요. 유동자금, 풍부한 유동자금은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규제 지역이나 아니면 토지 시장이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이번 그 갭 투자 억제 대책을 보면요. 3억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전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건데 인천이나 부천의 경우 이 갭 투자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천 자체 내에서 오래된 구축 아파트를 투자로 하실 경우에 네. 1억 남짓 금액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좀 낮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투자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켰고요. 실거주가 아니게 되면은 그 투자용으로서 집을 더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번 규제로 인해서 투자 수요 자체가 사그라들 것 같고요. 갭 투자도 주춤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억 남짓을 가지고 갭 투자에 뛰어들 수 있었던 네네. 사람들도 지금은 2억이나 2억 5천 정도를 가지고 네네네. 실거주를 갭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네네네. 건데 또 이 갭 투자 억제책 중에 하나가 6개월 후에는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볼 네네네네.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하게 이번에 그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켰다는 건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 아니면 여유적으로 집을 더 하나로 투자 목적으로 사지 말고 실제 들어가서 사실 거주하실 분들만 구입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그 투자 수요 자체는 굉장히 많이 약해질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네네네. 설명이에요. 최근 인천의 집값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면 인천이나 부천 지역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조정 지역이나 투기 가열 지구를 보게 되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분들은 이 집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요. 매수자분들은 좀 더 떨어질 것 같은 기대 심리 때문에 관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금액적으로 소폭 하락 또는 조정 들어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다음에 또 규제가 나올 걸로 또 예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가 다 묶여버린다면 규제로 인해서 그게 악영향이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또 옅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 보고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문제는요, 실수요자들입니다. 3억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는 이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내야 하는데, 뭐 따져볼 게 많겠습니다만, 내 집 마련 대책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실수요자들이니까 노려볼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일수록요, 내가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끄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시게 되면 남들이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어렵다라고 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의 양질의 부동산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입지 좋은 곳, 예를 들어 경기도권이라 그러면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곳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지로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일단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도시철도 인근에 5분 이내의 거리에 그 출퇴근 가능한 그런 집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천 쪽에서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상태가 좀 더 좋고 약간 떨어진 곳하고 입지 좋고 좀 오래된 집이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 입지 좋고 조금 오래된 집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사실 좀 막막한 면도 있고 어렵죠. 어려워요. 네. 실수요자들이 좀 노려볼 만한 곳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저는 투자도 시대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도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돈으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청약 시대예요. 그래서 청약으로 많이 좀 바라봐야 되고, 또한 보면은 요즘에 청년주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청년주택을 또 바라봄과 동시에 요번에 규제에서 다 벗어난 것 지역조합주택이에요. 지역조합주택이 7월부터서 개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조합주택은 요번에 규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조합주택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네. 그때에 어느 지역을 선정을 해서 간다면 제가 봤을 때 서민들이 가장 좋은 제도가 솔직히 지역조합주택인데, 그게 여지까지 법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근데 7월부터서 법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제화를 다 나와 있는데 그거 이제 입지를 보면서 그 조합의 요건을 보면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신고필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합주택에서는. 그래서 신고필증은 구청장이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구청, 그 시군구에 잘 알아보고 지역조합주택을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청약과 청년주택 그리고 예. 지역주택, 지역- 지역조합주택 예, 예, 이렇게 예.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번 6.17 그 규제책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조정지역으로 묶이지 않았다가 조정지역으로 새롭게 묶였기 때문에 1주택자의 경우는 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갈아타게 될 경우에 또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알려주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정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도 약간 중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집이 하나 계신 분이 조정 지역에서 집을 하나 더 구매를 하시려고 할 때는요, 기존 집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새로운 집의 거주 요건이 2년에서 1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1년 이내 전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처음에 살던 집을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는, 그렇게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좀 체크를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6.17 부동산 규제책과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강력한 규제책이다라는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 규제 이후에 얼마나 집값이 잡힐지 좀 두고 봐야겠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시장은 아무튼 작동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정부에서 이렇게 큰 칼 한 번 딱 휘둘러 가지고 시장 죽으면 누가 가장 힘들어요? 서민들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가게, 뭐 이삿짐, 또 뭐 식당도 그렇고 또한 뭐 어떻게 보면 부동산 종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만 안 되게끔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번 규제가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일 수는 없다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은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지역으로 다 잡았으면 양도세를 가지고 조정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3천이 남았다. 그러면 5, 6%만 내게 하면 돼요. 양도세를. 뭐 예를 들어 4, 5억, 뭐 3억 그렇게 남았다. 70%까지 양도세 내게 하면은 실수요자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정책들을 지금 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규제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연립 빌라를 있잖아요. 짓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해요. 그러면은 누가 가서 노동해요? 없는 사람 서민들이 가서 노동하잖아요. 그러면 서민들이 먹고 살게 하게끔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렇게 자금 조금씩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뭐 40만 원 주고 그러지 말고 일거리를 많이 줄 수 있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바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렇죠. 네. 의견이신 거예요. 자, 향후 이 집값이 잡힐지 우리 두고 봐야 하는 문제인데 우리 박경은 공인중개사께서도 네네. 말씀해 네네.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번 정부 규제가 21번째인데요. 지난 예전 정권을 보게 되면 30번째 그 규제가 있었습니다. 5년 동안 30번, 3년 동안 21번. 그러면 대략적으로 2달에 한 번꼴로 규제가 나왔고요. 네.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 남았다라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대략 10번 정도까지도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규제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요. 양의 주택 수에 대한 양적인 개념보다는 국민들 자체가 인식이 높아졌고, 그리고 질적으로 좀 더 높은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데 그 양에서 질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의 규제는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정권 들어서 21번째 규제가 네네네네. 지금 이번에 6.17에 나온 건데 네네네. 좀 분석을 해주시죠.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규제를 21번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 자체를 정부의 규제를 믿고 집을 구매를 할 수 있었으나 구매를 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괴감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21번 동안 했던 규제를 좀 더 강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전반적인 그 주택 수요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규제로 인해 가지고 미봉책에 불과하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모두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건데 자, 그렇다면 좀 이 근본적인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일단 주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서울 쪽에 예를 든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자체를 너무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 조합들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합들 자체는 사실상 신규로는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서 너무나 오래되고 이 불량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니즈도 분명히 강할 텐데 네. 그걸 다 모두 무시하고 전반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라기보다는 그 분들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요. 그렇게 좋은 양질의 주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력한 6.17 부동산 규제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